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수천억 배임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특별면회해 회유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관이 배석한 상황에서 회유가 가능하겠냐며 반박했지만 검찰은 입단속을 의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사류로 진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만배 씨가 이번에는 대장동 불법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남녘의 매화와 수선화에 이어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강원 영동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해온 카카오 모빌리티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택시를 빠르게 잡게 된 측면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기념 우표에 김주애를 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구 시점은 모레 오는 16일이 유력합니다. 혐의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의 배임과 성남FC 관련한 제3자 뇌물이 함께 적용될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대장동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겁니다. 오늘 뉴스9은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지난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16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영장에 적시되는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과 분양 이익으로 7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배임 혐의 액수는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651억 원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줄곧 성남시가 오히려 이익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증거들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50m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업에 반대했다가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전 공무원 A씨를 내일 오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그 즉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인신 구속이 가능합니다. 정의당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정의당 의원 6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문자를 날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의당 게시판에는 사라질 땅, 해체하라는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정의당이 연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정의당 해체를 주장하며 좌표 찍기에 나선 겁니다.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기울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까지 스스로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게 최고의 카드라고 압박하고 나서자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 대표도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실 심각하게 균열의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해서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정도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 수익 약 340억 원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등 측근 2명이 구속될 때까진 은닉 수익을 275억 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자금 추적 과정에서 65억 원에 대한 은닉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자신의 부동산 등 800억 원대 재산 동결을 명령하자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쯤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 자금이 정치권과 법조계, 소위 50억 클럽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동안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김용 특별면회를 두고도 정치권이 오늘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이 두 사람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의 위로라고 보기에는 선을 좀 넘은 듯하고 검찰도 회유와 입단속을 하러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보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각각 면회했습니다.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10분으로 제한된 일반 면회와 달리 별도의 방에서 최장 30분 동안 만날 수 있는 특별 면회 형식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잘 기억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특별면회 접견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정 의원이 두 사람을 회유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두 사람의 재판과 향후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입단속을 한 것 아닌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교도관이 배석하고 메모도 하는데 회유가 가능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측도 정 의원이 찾아와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은 각각 70회, 120회 이상 면회를 했는데 구치소장의 허가가 필요한 특별 면회는 정 의원과의 접견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결연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기소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검찰 취재하는 주원진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다시 오늘 구속영장을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죠. 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반부패 수사 일부의 가장 큰 임무는 김만배 씨의 입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대장동 팀 다른 피고인들은 최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김 씨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김 씨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대장동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가장 잘하는 인물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김 씨 입을 여는 게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예, 결국 뭐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것도 김 씨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는데요. 예. 결국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표로 은닉을 시도한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을 찾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하려 했던 340억 수표들이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넘어가려고 한 정황을 찾는 등 수사의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찾아가서 회유를 하려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뭐 이례적인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를 해 관련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예. 검찰은 정 의원이 접견해서 정진상 전 실장에게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을 회유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접촉을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엄중히 조사 중인데요. 다만 정 의원은 숨길 것이 있으면 교도관이 입회한 장소에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자, 저게 이제 16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좀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 10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한 검찰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보통 주요 피의자는 일주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대표도 큰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장 청구를 서두르는 이유로 국회 일정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4일과 28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 법무부까지 거치는 등 제출 과정에 시일이 소요돼 결국 이번 주 안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벌써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가 시작된 거니까 검찰로서도 더 이상 시간 끌면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정부를 맹폭한 걸 돌려주기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여전히 3류도 아닌 4류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44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민주당과 내로남불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폭거로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정치는 사류에 머무르고 있다고 자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남탓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이제 진검승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 10분부터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첫 무대가 되겠죠. 제주도에서 올라온 후보들은 오늘 부산에서 다시 격돌했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는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 컨벤션센터. 복도부터 지지하는 후보의 현수막과 팻말을 든 당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울산이 고향인 김기현 후보는 부산과의 인연도 각별하다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고요. 이런 일을 하려면 아니 우리 지역 출신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라고 강조했지만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김 후보에 대한 비판에 더 집중했습니다.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친윤계 의원들을 임진왜란 당시 원균에 빗대 비난했고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보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국민의힘은 합동 토론을 통해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자 3월 8일 전당대회 장소를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1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일산 킨텍스로 바꿨습니다. 컷오프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41%, 안 후보가 27%였는데 2주 만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각각 13%, 12%였습니다. 후보들은 내일 저녁 5시 10분부터 TV조선이 생중계하는 1차 TV토론회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정 분리 기조에서 벗어나 당정이 더 효율적으로 융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3대 개혁 추진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른바 내리꽂기 공천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구체적 융합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대통령은 명예직을 겸임할 수 있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책임 없는 정치가 돼버렸다며 당정 분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정 분리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대통령실은 내달 전당대회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와 실무 당정회의를 활성화해 책임 정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휩쓸고 간 지 오늘로 9회째입니다. 공원이 공동묘지로 변하는 모습이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피해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진 당시의 CCTV 모습도 공개됐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이 불에 타 잿빛이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로 빼곡히 채워졌던 항구가
지진으로 사라진 겁니다. 잔디가 가득했던 공원은 사망자들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Bazen bir aile yok olmuş. Bir ailenin tamamı yok olmuş. Onu alacak kimse yok. Onlar da geliyor. Onların da ailesi biz oluyoruz. 폐허가 된 시리아 도시를 복구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ضيعتنا ضربت الطيارة بيتنا حطيت إمكانياتي الفوقي والتحتي وديوني وبعنا وهون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7.8의 강진을 실감하게 하는 CCTV 영상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달아나던 주민은 먼지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섬광이 번쩍하더니 전기가 끊기고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간호사들이 신생아실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지키는 모습이 포착됐고 신생아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남동부의 하타이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적 같은 작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현지에 가 있는 김창섭 기자가 이 도시를 직접 찾아가서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아다나와 이스켄데룬 사이에 있는 에르진. 차량들이 막힘없이 움직이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도 보이지 않고 전기와 물도 모두 정상적으로 공급 중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첨탑 부분이 일부 부서지고 몇몇 건물에 균열이 간 것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건물들에 피해가 없습니다. 인구 4만 3천 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인근 대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Erzin'imizde depremde zarar ölen yahut da yaralanan yok. Yalnız Erzin'in, Osmaniye, çevre illerde, ilçelerde olan 80'a 100'e yakın kişimiz vefat etmiştir. 시 당국은 청탁이 와도 불법 건축물을 애초에 허가하지 않았던 게 주요했다고 설명합니다. Yapabileceğim bir şey yok dediğim zaman işte Türkiye'nin tek doğrusu Emre aynı kelimeleri söyledi. Bu kelimeler.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지 주민들은 안전한 건물 덕분에 피해가 없었다고 안도합니다. Ya zamandaki belediye başkanlarımız kaçak yapıya demek ki izin vermemiş. O yüzden binalar sağlam. 튀르키예 정부는 건설업자 100여 명을 부실공사 혐의로 체포하는 등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국 건물의 절반이 불법일 정도로 정부가 방치한 게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건설업자만 처벌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피해 규모는 튀르키예가 더 크지만 내전의 고통 속에 지진 피해까지 입은 시리아의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국제사회 지원이 제때 닿지 못해 생존자들도 열악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사까지 숨진 병원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신생아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그만 손과 발에서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몸엔 의료용 밴드가 붙어 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쉽니다.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생후 3개월 된 아기 홀로 남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쉴 새 없이 몰려들지만 치료해줄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إضافة لأنه عندنا عناصر من المشفى من عناصرنا من منظومة الإسعاف ومن أحد الممرضين كمان من كانوا بأحد البنايات اللي نزلت على الأرض. 잔해 속에 가족들을 남겨두고도 생존자 치료에 나섭니다. البناية للأرض رايح البناية رحت طلعت هيك عرفت إنه بنتي وزوجتي تحت الأنقاض. 방군이 장악한 북서부 지역은 10수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의료 체계가 망가져 기본적인 수술 도구조차 없습니다. We lost a lot of patients because of shortages in medical supplies. If we had them, we could have saved many more lives. 구호단체 지원이 몰리는 튀르키예와 달리 지금까지 시리아로 들어온 구호 트럭은 52대가 전부여서 구호 물품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뒤늦게 북서부 육로 2곳을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반군은 앞서 정부군을 통한 지원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시리아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콜레라 같은 감염병 창궐까지 우려돼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 며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옷차림이 확실히 가벼워졌죠. 남녘에는 매화와 수선화에 이어서 개나리까지 꽃망울을 터뜨려서 봄 기운도 느껴졌는데요. 이 강원 산간과 동해안 등지에는 봄을 시샘하듯이 이틀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차가운 땅 위에 연노랑빛 꽃이 피었습니다. 제주에만 서식하는 토종수선화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매화는 화사함을 더합니다. 좋은 풍경 구경하고 친구도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울산에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노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옷도 좀 두껍게 입고 그랬는데 봄꽃을 보니까 이제 봄이 확실히 왔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녘의 꽃 소식과는 달리 강원 산간과 동해안 일대에는 이틀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에서 치운 눈을 옆으로 쌓아뒀는데 이렇게 제 허리 높이만큼 눈더미가 쌓였습니다. 강릉 산간에는 오늘 하루 10cm가량 눈이 내렸습니다. 계속 따뜻했었는데 이제 겨울을 마지막 보내는 시점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강원과 경북 산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눈길과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해상 전복 사고로 어민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 사고 원인이 계속된 조사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예인 당시 육안상으로는 일반 선박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정밀 감식 뒤에는 원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3가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목포항으로 예인되는 청보 모습입니다. 선체에 구멍이나 파손 흔적 등이 없이 멀쩡한 모습입니다. 해경 등이 지난 닷새 동안 4차례 합동 감식을 했지만 전복 사고 원인을 밝힐 뚜렷한 단서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설계와 건조 결함, 장비 고장, 통발 무게로 인한 균형 상실 등 3갈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관 누수와 양수기 오작동, 프로펠러 축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너울성 파도에 무거운 통발 더미가 한쪽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다가 너무 심한 날은 2번, 3번 이것이 맞아 넘어가고 땡기다가 보면은 그물을 뒤에 뚫리자도 많이 퍼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어선을 바다에 띄워 실제처럼 조사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실제 선박을 해상에 띄워놓고 의심스러운 그 장비를 좀 운용이 가능하다면 운용하면서 해경은 조타실 CCTV 3점 등 장비 6점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가설 배관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11일째 사고 내역을 수색 중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콜택시 부를 때 카카오 택시 많이들 쓰시죠? 이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 회사에 가입한 택시기사에게 콜을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상당히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들의 골라 태우기를 없앤 배차 방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택시를 빠르게 잡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럼 카카오가 설계한 배차 알고리즘이 뭔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 일반 택시와 카카오 택시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콜, 즉 택시 호출은 카카오 택시가 자주 받는 분위기입니다. 차 가까이 있어도 콜이 안 떨어져요. 소리가 가는 거 보면 대부분이 가랑이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런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보다 멀리 있더라도 콜 수락률이 높은 카카오 택시에 우선 배차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맹 택시가 비가맹 택시보다 훨씬 많은 호출과 수입을 누리게 되자 가맹 택시가 급증해 결국 카카오의 독과점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가맹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몰아주어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티 블루 가맹 기사를 늘리려 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택시를 더 쉽게 잡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공정위는 카카오 측에 알고리즘 개선안 제출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 이후에 빌라 전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전세 거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서민 주거를 책임지던 빌라 전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은하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곳곳에 전세 세입자 구함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하지만 빌라 전세를 찾는 임차인의 발길은 물론 문의 전화까지 뚝 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요새는 특히나 그쪽 강서구 쪽은 아무래도 전세들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난해 10월 빌라 1,139채를 소유하고도 전세보증금 334억 원을 못 갚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태 이후 피해가 집중됐던 화곡동 전세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사기 불안으로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매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전세는 거르고요. 그냥 월세 조금씩 내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돈 붙여서 자가로 그냥. 지난달 이곳 화곡동 일대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은 331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20몇 년간을 부동산 중개만 했는데요.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체감이 차가운 거는. 이 때문에 전세 물량이 속속 월세로 전환합니다. 요새는 월세들을 많이 찾으시죠. 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인 빌라 전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해킹 경로 확인을 위해서 해커와 접촉했지만 경로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라지만 이 사고를 벌인 해커에게 돈을 주고 접촉을 시도하는 게 적절한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해커 접촉 뒤에도 손에 쥔 게 없다는 겁니다. 또 해커들이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유플러스 고객 정보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해커가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입니다. 유플러스 가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자료가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해커들은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3천만 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LG유플러스가 파악한 유출 피해자 29만 명, 피해 건수 59만 건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알아가지고 데이터들을 다 긁어가요. 경쟁업체 팔아넘긴다든지 해킹 애저 비즈니스예요. 고객 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해킹을 인지한 뒤 당국에 신고한 다음 날인 1월 4일 협력업체를 통해 해커와 접촉했는데 유출 경로를 확인하려 해커에게 돈까지 지불했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 협력업체에서 액세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했었고 유출 경로를 확인해서 고객을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LG유플러스에 공식 경고하며 특별 조사에 나선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에서 4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플러스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에 나선 건 노동개혁이 본격화된 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본격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노조 때리기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노조 때리기 중단하라! 정부의 회계 투명화 요구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의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는 저열한 수준의 공격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양대 노총이 함께 기자회견을 연 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잘못된 거를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일로 한 달간의 회계장부 비치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는 모레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장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양대 노총이 장부 표지만 내고 내지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가운데 상당수 하위 노조가 내지까지 모두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내부 결속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통시장의 침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대형마트에 이어서 온라인 쇼핑 비중까지 커지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3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한 전통시장에 요즘 하루 평균 5천 명이 몰린다고 해서 김다로 기자가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충남 예산 전통시장입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모여서 먹는 이런 정감 가는 분위기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긴 침체기를 겪던 곳인데 리모델링을 한 지 한 달 만에 관광객 13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평일에도 하루 평균 5천 명에 이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사람이 100배, 1000배 늘었다고 봐요. 지자체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력해 리모델링을 한 뒤 지난달 9일 재개장했는데 전통시장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요즘 인기 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갖추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멋내지 않고 또박또박 상호를 쓴 간판과 지나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은 시장 골목길은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신선함을 줍니다. 우리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었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실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하고 뜻깊은 추억이 될 거예요. 30년 동안 쇠락의 길을 걷던 전통시장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복고 감성으로 재단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청의 비공개 자료를 재가공해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내용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통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 자료를 재가공했는데 이걸 가능하도록 통계청의 훈령을 고쳤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이 좌천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금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통계청에 비공개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통계청의 발표 내용에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 즉 로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통계청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받은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재가공해 다시 청와대에 보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반박했습니다. 이는 직전에 개정된 통계청 훈령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초 통계청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엔 받아볼 수 없었지만 정책적 긴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훈령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훈령 개정도 황수경 당시 청장이 해외 출장인 상황에서 차장 대리 결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실무진은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묵살됐고 몇 달 뒤 호남청으로 좌천됐습니다. 반면 훈령 개정을 주도한 당시 차장은 2달 뒤 5박 7일간 포상성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 훈령 개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무진의 좌천성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 은행들에겐 딴 세상 일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히려 금융기관들에겐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은행들도 지난해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으로 직원들 명예퇴직금, 성과급을 펑펑 지급했습니다. 기업이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서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지난해 은행들이 지급한 성과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은 모두 합쳐서 1조 4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3,6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35%나 늘었습니다. 예. 은행별로는 농협이 6,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순이었습니다. 뭐 직원들이 워낙 많긴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당 받아간 평균 금액도 적진 않겠군요. 네, 그런데 특히 임원들이 가져간 금액이 컸습니다. 국민은행 임원이 1인당 평균 2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고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평균 1억 원대였습니다. 임원 한 사람이 받은 성과급 최고 액수는 국민은행으로 무려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사상 최대였던 만큼 올해 받을 성과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은행들도 할 말이 있겠죠? 네, 은행들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탓이지 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많이 번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주주가 있는 엄연한 주식회사인데 이렇게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 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은행이 공공재가 맞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조금 편하게 이익을 거둔다라는 이런 일부 시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인 만큼 좀 경영의 어떤 자율성이나 사실 성과급의 이런 부분도 경영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과거 은행들 망할 때 보면 공공재 성격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은행은 분명히 일반 기업들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의 시각도 그런데요. 은행이 망하면 돈을 맡기고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과거 위기 상황 때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은행에 지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 건데 국민들의 돈을 통해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바로 은행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뿐 아니라 은행들이 단기 실적에만 너무 매달린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만 해도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고 또 일부 은행은 사모펀드를 무분별하게 팔아서 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은행이 이자 장사 같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고 부실 위험에 대한 대비나 내부 감독 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뭐 물론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은행이 지금 이렇게 돈잔치 할 때인가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도 분명하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열병식 등을 통해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존재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이 곧 발행될 기념우표에도 김주애를 실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는 아직 평가가 어렵습니다만 4대 세습 의지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념해 곧 공식 발행할 우표들입니다. 8종 중 5종에 존귀하신 자제라는 글귀와 함께 김주애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말부터 화성 17형 발사장, ICBM 개발자 기념 촬영, 건군절 기념연회와 열병식까지 군과 관련한 대형 행사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특히 열병식 내내 김정은 가장 가까이서 군의 충성 맹세를 받았고 김주애가 탄다는 백마가 김정은 백마를 따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백두혈통에게만 권력을 승계한다. 4대 세습을 진행한다는 것을 군 간부들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기정사실화한 정치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부인 리설주는
김정은, 김주애와는 떨어져 별도의 통로로 주석단에 올랐고 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 2인자로 불린 김여정은 주석단에도 오르지 않고 김정은 일가가 레드카펫을 걷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스크린에서 유명세를 얻은 배우들이 연극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느끼는 희열에 빠져드는 건데요. 이정민 기자가 연극 무대로 간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낮에 실비아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바라볼 태양 또한 없으리라. 어릴 때부터 영화와 드라마, CF로 얼굴을 알린 김유정이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사랑을 그린 연극으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20년차 배우인 그에게도 연기의 몰입도나 관객과의 소통은 지금껏 해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는 나 자신에게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정소민, 최수빈, 이상희 등 청춘 스타들도 무대 위 호흡을 느끼려 연극을 택했습니다. 매번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새롭게 달라지고 하는 우리들도 그날그날 달라지는 그런 매력이 정말. 이지훈은 서툰 사람들로, 진지희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에서, 천만 배우로 충무로를 장악한 손석구,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박혜수도 화면 대신 연극 무대에서 팬들을 만납니다. 연극을 도전함으로써 배우로서의 어떤 긴 호흡,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관객과 좀 더 가깝게 밀착되게 만난다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반짝 스타보다는 진정한 연기력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젊은 배우들의 연극 진출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 박지원 선수는 올 시즌 6번의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만 무려 14개를 땄습니다. 길었던 무명의 서름을 이겨낸 활약이었습니다. 본받고 싶은 선수로는 손흥민을 꼽았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등, 또 1등, 이번에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올 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 박지원은 14개의 금메달로 종합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1개가 됐던 14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금메달은 딸 때마다 기쁘기 때문에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6차 월드컵 1000m 결승은 박지원 스스로가 꼽은 최고의 명승부입니다. 금방이라도 벽에 닿을 것 같은 엄청난 아웃코스 추월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진과 황대현의 그늘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간의 서름을 한 방에 날리는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저를 잠시 잊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인 박지원이 가장 영감을 받은 선수는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찰칵 세리머니를 했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항상 저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저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팀원을 바라볼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져도 질리지 않는다는 우승 트로피를 바라보며 박지원은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도 금빛 행진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장편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것들은 엇비슷하지만 실패한 것들은 저마다 사연이 숨어 있죠. 그래서 생긴 게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실패박물관입니다. 이 기괴한 빛깔의 케첩 그리고 카페인을 넣은 커피 맛 콜라입니다. 그리고 저쪽 피부 미용 마스크는 공포영화에서 살인마가 쓰는 가면을 닮았죠. 치약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냉동식품은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뱉어내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삼키는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뼈아픈 저의 오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대 지지율에 그친 뒤에 사과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20년 정치를 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다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자 180도 돌아섰습니다. 진보 정당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리고 공수처 출범에 들러리를 선 정치야합에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대에 선 정의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는데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그렇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이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했죠.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하자며 당장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조직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을 해명하고 감쌌던 끔찍한 진영 논리부터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반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정의당이 참 최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이중대 소리거든요. 정의당은 그간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엊그제는 재창당 추진위를 발족해 전면적인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조국 사태 뼈아픈 후회를 다시는 맛보지 않겠다는 각오라면 실패도 결코 악덕일 수만은 없을 겁니다. 2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실패의 미덕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우중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겠고요. 오전까지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가, 오후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많게는 10cm가 넘게 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서울, 전주와 부산이 모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